자, 안녕하세요. 이제 소득세 강의도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죠. 여러분들 공부 잘 되고 있어요? 점점 쌓일수록 복습량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시죠. 그래도 우리 시험이 반복, 복습 이것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시험이라 그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습, 반복. 자, 우리 전 시간에 183페이지까지 했죠. 책 183페이지 해서 전 시간에 뭘 설명드렸냐? 단기순이익이 구해졌는데 단기순이익은 이제 아시죠? 손익계산서, 재무회계상 손익계산서로 인해 나온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단기순이익과 즉 재무회계와 세법 간의 상충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맞춰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총수익금액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회계에서 인정하는 게 있지만 세법에서 인정 못한다 또는 세법에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규정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책 183페이지 첫 번째 총수익금액 산입. 재무회계상 단기순이익이 구해졌는데 세법에선 이것도 매출로 인정해라, 수익금액으로 넣어라. 이유는 그쵸, 과세되는 금액을 더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수익금액을 늘린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나 이것까지 너한테 과세할 거야, 너 이거 수입이잖아, 소득이잖아 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매출액은 당연하겠지. 재무회계상 누락된 매출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야겠죠. 다만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금액은 제외한다. 이제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다 아셨죠? 이건 뭔지 아시죠? 잠깐 드리죠.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매출 환입 뭐야? 그치, 반품. 애누리,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 따라해봐요.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 나 살게, 그러니 좀 깎아줘. 매출 할인, 결제 빨리 해줬으니까 감사하니까 조금 깎아줄게. 매출 할인. 이것들은 제외하라.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들 부가세랑 일치해요. 자, 두 번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우리가 받은 장려금이야. 우리 앞에서 부가세에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들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대손금. 기억나시죠? 얘는 거꾸로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야, 우리 물건 좀 사줘 하고 우리한테 돈을 준 거야. 우리 것 좀 물건 좀 사주세요 하고 돈을 준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판 것도 아닌데 나한테 수익이 생겼어. 수입이. 그러니 이거 너 사업과 관련돼서 공짜로 생긴 돈이니 이거 수익금액에 넣어. 사업과 관련해서 공짜로 얻은 것들은 세법에서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 이것도 수입으로 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와 관련된 게 2번과 4번 묶어주세요. 해서 4번도 사업과 관련됐는데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이익. 자산 수중이익은 뭐냐? 우리가 물건을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건물을 상대방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거야.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자산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돈 나간 것도 없는데 공짜로 생겼지. 그러니 이익이잖아요. 이익. 이것도 니네 수입으로 잡아라. 또는 채무 면제이익. 네가 갚을 돈 있는데 상대방이 야, 너 어려우니까 돈 갚지 마. 내가 갚을 돈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 이것도 기분 좋은 거 너 수익금액에 넣어. 되셨죠? 2번, 4번은 사업과 관련이 되었는데 내가 공짜로 얻은 혜택이에요. 자, 3번
관세, 환급금 등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급, 필요 경비로 지출된 세액 밑줄. 내가 경비로 인식했던 비용이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갈 때 비용으로 인정했으니 들어올 때 너 수입으로 인식해 라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경비로 지출 안 됐다, 필요 경비로 인식하지 않았었다 라고 한다면 수입 금액 아니겠지 해서 필요 경비로 인식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금액은 너 다시 수입 금액으로 잡아 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갈 때 경비니까 들어올 땐 수입이겠지. 5번은 넘어가시고 6번에 간주 공급이라고 적어두세요. 간주 공급 뭐냐?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종업원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우리 부가세에서 간주 공급 배웠죠? 딱 이 내용이죠.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을 가사용,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한 경우 간주 공급으로 보니 얘도 수익금액에 넣어라는 거예요. 7번은 넘어가시고 우리 책 184페이지 그렇다면 수익금액으로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동그라미 1. 소득세, 지방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은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얘는 뭐냐? 우리 세법은 세금에 대해서 나갈 때 경비로 인정을 안 해요. 세금은 경비로 인정을 안 해요. 비용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소득세, 지방세 낼 때 우리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들어올 때 환급 받았을 때는 당연히 수익 금액에 넣지 마. 합리적인 거예요. 두 번째, 자산 수중이익. 두 번째 체크.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얘는 뭐냐? 앞에서 얘는 총수익금에 넣으라고 했던 부분인데 내가 공짜로 얻은 혜택이 있지만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2000년도에 계속 손실이 난 거야. 다시 우리 회사가 얻은 공짜의 이익이 있어요. 공짜의 혜택, 자산 수중이익, 채무 면제 이익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이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해서 2000년도에 계속 손실이 난 거야. 전년도도 손실나고 그 전년도도 손실나고 해서 그 손실을 얘와 상계했다면 그거 수익으로 잡지 마. 그래, 너 이거 공짜 생긴 거 있지만 니네 예전에 손실 난 거랑 퉁치면 그냥 그걸로 마무리해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혜택이죠. 너무 불쌍한 앤데 이것까지 수입으로 잡으면 너 너무 불쌍하니까 가혹하니까 얘 빼줄게 라는 거예요. 3번 넘어가시고 4번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 4번도 체크.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앞에서 봤던 내용은 간주 공급이야. 그런데 4번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한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 내가 판매하려고 또는 생산하려고 취득한 재화를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쓰는 거야. 이거는 옆에다 체크해 주세요. 원가에서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해서 수익 금액이 아니라 별도의 비용이 돼요. 원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내가 팔려고 놔뒀던 건데 내 다른 물건 만들 때 사용했어. 이거 판 걸로 보면 너무 가혹하잖아. 매출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부가세, 매출세액. 세액은 기본적으로 필요용비, 총수익금액 불산입이라는 거. 이게 뭐냐? 내가 물건 팔았어 해서 고객한테 1,000원짜리 팔았는데 1,000원 플러스 나는 부가세 100원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 100원은 내 거예요? 아니죠. 내가 잠깐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렇죠? 내가 1,000원짜리 팔았고 추가적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100원은 내가 고객한테 받았다가
대신 내주는 개념이야. 그러니 우리의 매출로 잡으면 안 되겠지. 수익 금액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 개념이에요. 넘어가시고 다음 필요 경비. 자, 필요 경비는 총 수익 금액에 대항하는 비용이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해서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하나하나 보시죠. 자, 첫 번째 제품의 원료에 대한 매입,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밑줄, 별표, 판매 장려금. 우리 부가세에서도 이 판매 장려금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해서 매출에서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해 주겠다. 판매 장려금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4번 밑줄 종업원의 급여. 개인 사업자라면 내가 개인 식당을 운영해요. 그런데 종업원이 있어. 이 종업원의 급여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들어가야겠지. 그런데 주의할 거 필기해 두세요. 대표자의 급여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거. 개인 사업자의 대표, 나죠. 내가 나한테 급여를 준다는 것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직원들 급여 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거니까. 나는 내가 순수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할 거니까 내가 나한테 급여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다섯 번째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유지, 수선,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면 그와 관련된 유지 비용, 수선비 모두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이건 합리적인 거죠. 다음 185페이지 7번 6번부터 7번까지 묶어주시고 7번만 보실게요. 7번은 뭐냐? 우리가 이제 내가 사장이라 간주를 한다면, 내가 사장이라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를 줘요. 급여를 준다면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대 보험이란 무엇이냐?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거는 내가 직원을 고용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보험은 나, 사용자, 사용하는 자, 사용자란 나를 말해요. 사용하는 자, 사장님, 사용당하는 사람은 사용인. 자, 용어부터 하나 하고 갈까요? 사용자는 쉽게 말해 사장님을 말해요. 누군가를 사용하는 자. 이와 반대로 사용인은 직원을 말해요. 사용당하는 인, 사용당하는 사람, 사용인 해서 요 용어 좀 주의해 주시고. 해서 4대 보험은 일부 사용자가 부담을 해요. 우리 내가 직원을 고용하니 이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부 사용자가 부담을 해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 해서 내가 우리 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금을 일부 부담해 주니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왜? 원래는 직원이 내야 되는 거야. 직원이 자기 월급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하고 부담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전적으로 직원한테 전가시키면 부담이 되니, 야, 사용자야, 너도 일부 부담해. 네가 고용하는 거니까 해서 네가 고용하는 만큼 대신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8번도 동일해요. 8번, 네가 직장 가입자로서 사용자, 네 보험료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9번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얘는 우리 사용자님이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거야.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고 직원들이 일하거나 할 때 다치면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거 혜택 줄게,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12번 대송금. 대송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앞에서 부가세 과세 표시는 공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더 나왔죠. 대송금. 다만 세법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그거에 대해 대손세 공제를 인정해 주니 대손세 공제 받은 것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거 빼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해서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대손세 공제 받은 것은 제외한다는 얘기겠지. 13번은 넘어가시고, 자 2번 필요경비 불산입. 185페이지 필요경비 불산입.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세금이에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그래서 얘 나중에 환급 받았을 때도 총수익금액 불산입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벌금, 과료, 과태료. 벌금 형식의 과태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 못 해주겠다. 야 이거 네가 잘못해서 낸 과태료잖아. 우리 속도 위반해가지고 자동차 운전하다가 우리가 업무상 일을 보기 위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속도 위반을 했어. 해서 과태료가 날라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네가 잘못한 건데 이것도 경비로 인정해 주기에는 내가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너 네 잘못이니 이것은 경비로 필요경비로 인정 못 해줘. 자 다음 4번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가사 경비. 당연히 내가 사업과 관련돼서 쓴 비용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반찬 사려고 돈 썼다라고 하면 이거 경비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지. 사업과 무관한 경비니까 옆에다 쓰세요. 사업 무관 경비. 사업 무관 경비. 사업과 무관한 경비다. 그러니 필요경비로 불산입 해주겠다. 5번 체크. 자 5번이 가장 재무회계와 세법 간에 충돌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밑줄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범위.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우리 재무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배울 때 한도가 있다고 배웠나요? 아니죠. 그냥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정액법, 정률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재무회계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야. 왜? 재무회계는 한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법은 한도를 둬요. 뭐냐? 일정 부분 내가 만약에 5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샀다라고 한다면 세법상 한도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세법상 한도는 100만 원인데 재무회계에서 올해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니 뭐 120이다 라고 한다면 세법과 재무회계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와 세법 간의 차이. 한도를 넘어서는 20만 원은 야 이거 경비 너무 많아. 인정 못 해주겠어 라는 거예요. 해서 세법상의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세법이 너무 냉혈한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넘은 금액 나중에 인정해 줄게. 다음 연도 넘어가서 나중에 인정해 줄게. 올해만 인정 안 해주는 거야. 한도 초과 범위. 접대비도 있어요. 접대비. 세법상 금액과 회계상 금액을 차이를 두는 것은 감가비, 접대비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8번 부가세의 매입세액. 매출세액도 우리의 수익금액으로 안 봤으니 매입세액도
우리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겠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왜? 얘 나중에 우리 세액공제 받을 거잖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거니까 혜택 보니 빼야겠지. 자, 9번부터 10번 묶어주시고, 둘 다 이자예요. 우리가 지급한 이자인데 하나는 벌과가 약간 페널티를 주기 위해 만든 거고, 하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뭐냐? 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우리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야.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이제 건설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리겠죠. 돈이 모자르면. 그거와 관련된 이자는 얘는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 이자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야. 우리 회계에서 배웠던 건설 중인 자산 해서 이거 자산이니까 경비로 넣지 말고 나중에 자산으로 인식해. 필요경비 불산입이에요. 그런데 10번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예요. 이자이긴 한데 누가 나한테 빌려준지 몰라.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불분명하니까 너 이거 정상적인 이자 아닌 거야 해서 이거 인정 못 해줘. 얘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9번은 너 어차피 자산이니까 나중에 자산이 돼서 경비로 인정이 될 테니 지금 이자 낸 거 경비로 인정하지 마. 잠깐 미루는 거고, 10번은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너 이거 이자로 인정 못 해줘.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11번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당연히 업무와 관련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지. 선급비용은 미리 준 돈이니까 경비가 아니고, 그러니 필요경비 불산입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화재보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년치 화재보험료 한 번에 냈는데 올해 거랑 내년 거 같이 섞여 있으니 내년 것은 미리 준 돈이니 경비가 아니겠지. 그래서 선급비용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경비 불산입. 자, 책 186페이지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도 밑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된다. 2배 4 근영기에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소득은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아래다 쓸까요? 자, 사업소득은 크게 부동산 임대소득과 일반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된다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 뭐냐? 임대업, 우리 건물주 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라는 거예요. 자, 밑줄 별표예요. 별표 치고 밑줄 별표 한 3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해서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밑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업을 두 가지 해요. 내가 건물도 있고 식당도 하나 운영해. 해서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손실이 났네. 해서 손실 100원이 났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내가 임대업에서 손실이 났어. 그런데 우리 식당은 또 잘 되네. 식당 잘 돼가지고 이익이 500원이 났다 라고 한다면, 야, 내가 총 벌어들인 총 수익 금액은, 총 소득 금액은 퉁쳐서 400이니 나 400만 세금 낼래. 세법이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야, 너 사업에서는 500 이익 났으니까 500에 대해서 다 세금 내. 왜? 부동산 임대업은 별개잖아. 요거 합쳐서
퉁치는 거 인정 못 해줄 것 같아. 나는 그게 세법의 입장이에요. 다만 올해 2019년도에 손실이 났지만 다음 연도 20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이익이 발생된다. 만약에 이익이 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써먹을 수 있게끔 해줄게. 19년도에 손실 난 거 다른 소득이랑 합치는 건 인정 못 해주지만 다음 연도에 너 임대업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이익이 발생이 된다면 그거랑 퉁쳐서 다음 연도에 200원 이익 났지만 100원 깎아 먹어서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 라고 해주는 거예요.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긴 하지만 약간 따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별도 관리를 하겠다. 왜? 얘 어찌 보면 불로소득이니까.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불로소득으로 받고 있는 거니까 다른 소득이랑 같이 어울리지 마라는 거예요. 너네만의 세상에서 놀아. 이런 느낌 되셨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문구 하나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근로소득. 자, 우리 근로소득 하기 전에 지금 좀 짧긴 하지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